서울 강남대로변의 화려함 뒤편에 숨겨진 VVIP 개인 병동. 복도는 소독약 냄새 대신 값비싼 디퓨저 향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공기는 죽음처럼 차가웠다. 비밀 엘리베이터로만 접근 가능한 14층 그 끝방.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한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윤서연. 한때 서울 암흑가를 호령했던 흑룡파 윤 회장의 외동딸 권지혁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을지로의 낡은 식당 주인 백현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달아서 색이 바랜 면바지, 수수한 뿔테 안경,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 결과는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백발이 성성한 의사 한때 그의 조직에 목숨을 비쳤던가 태블릿 PC를 내리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와 똑같네. 3년 전 자네를 죽일 뻔했던 바로 그 독이야. 희귀 신경독. 아수라의 키스. 누군가 이걸 다시 만들어냈어. 권지혁의 눈빛이 안경 너머에서 차갑게 가라앉았다. 3년 전 그는 이 독에 당해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배신당하고 잊혀졌다. 서연 양은 자네만큼 강인하지 못해. 생명 유지 장치로도 48시간이 한계일세. 해독제, 천지초 TND처, 자네를 살렸던 유일한 약이지.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합성재고 전부가 내일 밤 경매에 올라온다네.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피닉스 옥션. 하필이면 청룡그룹 최강민이 주관하는 암시장이야. 권지혁은 대답 없이 돌아섰다. 48시간. 그가 자신의 낡은 국산차를 몰아 강남의 넌사인을 벗어나자 서울의 풍경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고층 빌딩 숲은 사라지고 잉크 냄새와 오래된 인쇄기의 소음이 가득한 을지로의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다. 그의 작은 식당, 백가, 바이치아 곰탕이 그곳에 있었다. 수십 년 된 한옥을 개조한 그의 익명성을 지켜주는 완벽한 요새. 저녁 장사가 막 끝나고 짙은 사골 국물 냄새가 가게 안에 배어 있었다.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수진, 서류상 그의 아내. 그녀는 이 낡은 식당과 어울리지 않는 샤넬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곰탕 냄새를 모욕하듯 갈랐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마치 제 가게인 양계산대에 기대어 선 남자가 있었다. 청룡그룹의 황태자 최강민. 이제야 기어들어오시나 백 사장. 오수진이 격렬히 섞인 목소리로 비웃었다. 여전하네. 온몸에 뼈국물 냄새를 달고 다니는 꼴이라니. 권지혁은 아니 백현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앞치마를 풀었다. 그는 지치고 무기력한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무슨 일이야, 수진 씨? 최강민이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냐고, 백 사장. 오늘은 당신의 해방의 날이야. 우리 수진이가 이제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하거든. 안 그래, 자기? 오수진이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를 던졌다. 이혼 합의서. 그녀의 날인이 이미 찍혀 있었다. 이혼 서류야. 난 도장 찍었어. 당신도 찍어. 이딴 쓰레기 하치장에서 쓸모없는 남자랑 부부 놀이해주는 것도 이제 질렸거든. 백현우는 서류를 내려다볼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무반응에 화가 난 오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오늘 뭘 했는지 알아. 당신이 이 구석에서 뼈나 고고 있을 때 우리 강민 씨는 동방제약 독점, 유통계약을 따냈다고 서울의 약품 지도를 우리가 새로 그리는 중이야. 알아들어. 최강민이 거들먹거리며 백현우에게 다가왔다. 고마워하라고 백씨. 수진이가 참아준 인내심의 말이야. 애완동물처럼 당신을 데리고 있어 줬잖아. 이제 사인하고 당신의 곰탕 속으로 꺼져. 백현우는 말없이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목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서명해야 할 곳을 확인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도장을 찍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너머로 밀어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안경 아래 빛이 반사되어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기대했던 분노나 애원 대신 그의 목소리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평온했다. 후회하지 마. 오수진은 그 차가운 한마디에 순간 움찔했지만 최강민은 그저 폭소를 터뜨렸다. 후회. 이런 곰탕집 주인이랑 이혼하는 걸 후회하라고 가자작이야. 이 역겨운 냄새가 옷에 배겠어. 두 남녀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골목길로 사라졌다. 식당 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권지혁은 홀로 서 있었다. 지치고 무기력했던 백현우의 가면이 녹아내렸다. 그의 어깨가 펴지고 안경 너머의 눈빛이 어둠 속의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조용한 식당 주인이 사라지고 3년 만에 서울의 유령 고스트이 돌아왔다. 주방 입구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분리되어 나왔다. 그의 가장 충직한 부하 강 실장이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형님, 옥션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말해. 3년 전 그날 밤 형님을 공격했던 그림자에 대한 건입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형님을 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진이가 날 찾았지. 3년 내내 그걸로 날 붙잡고 있었어. 지혁이 차갑게 말했다. 강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형님.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수진이 형님을 발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 이미 형님을 폐공장에서 끌어내고 임시 해독제를 투여한 후였습니다. 오수진은 그 현장에 도착해서 진짜 은인을 쫓아내고 공로를 가로챈 것입니다. 권지혁의 모든 동작이 멈췄다. 그가 지난 3년간 오수진의 오만함을 견뎌냈던 유일한 이유. 그녀에게 빚졌다고 생각했던 그 생명의 빚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미누구지? 윤서연 아가씨였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가 식당의 침묵을 갈랐다. 윤 회장님을 잃고 홀로 쫓기던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윤서연 아가씨가 형님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지혁은 눈을 감았다. 지금 이 순간 강남의 병동에서 죽어가고 있는 여자. 그가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여자. 그녀는 3년 전 그를 살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방금 이 식당을 떠난 여자는 그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훔쳐낸 구원의 행위 위에 자신의 결혼 생활을 쌓아 올렸다. 그의 분노는 소리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차갑고 절대적이었다. 다음 날 밤 서울의 심장부. 신라호텔 영빈관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세계였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밤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다면 비공식적인 밤은 바로 이곳에서 결정되었다. 오늘 밤 이곳에서는 피닉스 옥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경매가 열리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다. 재계를 주무르는 총수들의 대리인 거물급 정치인의 그림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한 암흑가의 보수들. 이곳은 법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의 사교장이자 전쟁터였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함께 노골적인 탐욕과 위험한 긴장감이 떠다녔다. 이 화려하고도 살벌한 무대 속으로 백현우 권지혁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깨끗하지만 수수한 면 스웨터와 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이 연회장에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길 잃은 배달부거나 실수로 연회장에 들어온 주방 보조처럼 보였다. 입구를 지키던 거구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가 내민 것은 낡은 주머니에서 꺼낸 단순한 흑요석 토큰 하나였다. 경호 책임자의 스캐너가 토큰을 확인하자 붉은 경고음 대신 푸른색 승인등이 켜졌다. 플래티넘 등급, 최고 중에 최고 VIP. 경호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길을 열 수밖에 없었다. 백현우는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포식자들 사이를 유유히 걷는 유령처럼.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무대 위와 그리고 그 무대 바로 앞 가면 없이 얼굴을 드러낸 유일한 VIP석을 향해 있었다. 청룡그룹의 황태자 최강민. 그는 이 경매의 실질적인 주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어젯밤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의 전아내 오수진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빛내며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때 최강민이 그를 발견했다. 마침 고려청자 한 점이 경매 중이었지만 최강민은 손을 들어 경매사를 중단시켰다. 음악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롱기 가득한 미소로 홀 뒤편에 서 있는 백현우를 손가락질했다. 잠깐만.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게 뭐야? 주방 직원이 길이라도 잃은 건가? 어이 백 사장. 홀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백현우를 쳐다보았다. 수백 개의 차가운 시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곰탕 배달이라도 온 건가? 몇몇 테이블에서 노골적인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수진은 부채로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경멸감으로 웃고 있었다. 어머, 현우씨, 주소 잘못 찾았나 보네. 여긴 을지로가 아닌데. 백현우는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홀 안에 선명하게 들렸다. 경매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경매에 최강민이 배를 잡고 웃었다. 뭘로 뼈국물 쿠폰이라도 들고 왔나? 하하하, 경호팀 뭐해? 저 쓰레기 당장 치워. 어디서 역겨운 냄새가 홀 전체를 오염시키잖아. 경매사 역시 최강민의 사람이었다가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와 백현우의 토큰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최강민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도련님, 토큰이 유효합니다.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최강민의 웃음이 멎었다. 플래티넘 저 따위 거지가 그는 이내 표정을 회복했다. 훔쳤겠지. 뻔하잖아. 좋아. 그냥 둬. 거지도 구경은 할 수 있어야지. 진짜 남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똑똑히 보라고 해. 그는 오수진을 자신의 무릎 위에 끌어당겨 앉히며 경매색에 손짓했다. 몇 개의 시시한 골동품이 지나가고 마침내 홀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무대 중앙으로 단 하나의 물품이 올라왔다. 미세한 빛을 발산하는 액체가 담긴 특수 제작된 단 하나의 바이알. 신사숙녀 여러분. 경매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마지막 해독제. 천지초의 유일한 합성액입니다. 인류의 과학이 닿을 수 있는 정점이죠. 시작가 100억 원, 100억 원입니다. 홀 안이 공기가 무거워졌다. 몇몇 제약회사 대리인과 암흑가 보스들이 조심스럽게 입찰했다. 리 델츠억. 이 베르억. 그때 최강민이 지루하다는 듯 패드를 들었다. 1000억 1000억 원. 이것은 경매를 끝내겠다는 신호였다. 웬만한 중소기업의 1년 매출액이었다. 호라는 조용해졌다. 그 약은 그가 모셔야 할 어떤 부패한 정치인의 생명줄이었기에 그는 반드시 가져가야 했다. 경매사가 망치를 들려던 순간 홀 뒤편 그림자 속에서 평온한 목소리가 울렸다. 1100억. 백현우였다. 최강민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오수진이 무릎 위에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최강민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1500억. 2000억. 백현우는 망설임이 없었다. 최강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 벌레 같은 놈이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무대에서. 5천억. 1조 원. 백현우의 목소리는 곰탕 국물을 주문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호라는 이제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장난이 아니었다. 조 단위가 나왔다. 이것은 경매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근처에 앉아있던 최강민의 아버지 최동훈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오수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민 씨, 그만해요. 쟤 미쳤어. 돈도 없으면서 그냥 당신 망신 주려고 저러는 거야. 망신 감히 날 저 벌레가. 최강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2조. 이것이 그의 한계였다. 아버지가 승인한 최대 예산이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경매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2조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백현우는 최강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오수진의 눈을 마주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경매사가 숨을 삼켰다. 백현우 참가자님. 백현우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지배했다. 5조, 우좌오 5조 원. 정적, 완전하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5조 원. 그것은 일개 기업의 예산이 아니었다. 국가 예산 수준의 돈이었다. 불가능하고 미친 숫자였다. 최강민은 의자 등받이로 물리적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오수진은 입을 벌린 채 어젯밤 자신이 모욕하고 쫓아냈던 뼈국물 냄새가 나던 그 남자가 순식간에 이해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변이하는 것을 목격했다. 최동훈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오락이 아닌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차가운 분노와 경계심으로 백현우에게 고정되었다. 저자는 거지가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적이었다. 경매사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망치를 들었다. 5조 원. 1번, 2번. 낙찰. 되었습니다. 천지초는 백현우 참가자님께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마치 장례식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5조 원 낙찰. 홀 안이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듯한 진공 상태. 5조. 그 숫자는 현실성을 잃은 채 천장 높은 샹들리에 사이를 유령처럼 떠다녔다. 최강민은 잠깐의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경멸과 잔인한 환희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지불하라고 해. 그가 소리쳤다. 그래 낙찰이라고 하지만 피닉스 옥션의 규칙을 잊었나 즉시 지불이야. 자산을 증명하지 못하고 허위 입찰을 한 놈의 말로가 뭔지 다들 알지. 암흑가의 규칙. 그것은 파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 혹은 죽음보다 더한 불이익 손목이나 사지를 의미했다. 호란의 공기가 다시 술렁겼다. 그들은 이제 막 미치광이의 자살쇼를 목격했다고 확신했다. 오수진 역시 안도감과 함께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완벽한 마무리였다. 그녀를 모욕하고 떠났던 저 비참한 전 남편이 이제 그녀의 새로운 연인 앞에서 사지가 잘리게 될 터였다. 그때 최동훈 회장 최강민의 아버지 이조용이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들과 달리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혹함이 배어 있었다. 잠깐 소란 피우지 마라. 그는 백현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절차는 절차대로 따라야지. 신사분께 결제할 기회는 드려야지.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는 이 미치광이의 정체 혹은 그 배후를 확인하고 싶었다. 결제실. 경매장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차갑고 실무적인 방. 최동훈 회장과 최강민 그리고 경멸. 어린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오수진이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구경꾼처럼 그들을 따라 들어왔다. 방 안에 재무 담당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물었다. 선생님, 5조 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 이체 확인서나 백현우는 여전히 을지로 골목에서 손님을 맞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전화 한 통만 쓰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최강민이 폭소를 터뜨렸다. 전화하 사채업자한테 전화하게 내놈 콩팥 두 쪽을 다 팔아도 1억은 나오려나. 내놈 몸뚱어리 전체가 10억도 안 될 거다. 백현우는 그의 조롱을 무시하고 낡은 폴더폰을 열었다. 단축번호 1번. 그가 유일하게 저장해둔 그러나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신 회장님 접니다. 백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을지로 백서방입니다. 신라호텔로 5조 원. 지금. 그는 백서방이라는 과거 그들만이 알던 암호를 사용했다. 전화는 10초 만에 끊겼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대통령? 최강민이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다. 5분이 지났다. 결제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강민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결제실 문이 아니라 경매가 열렸던 홀의 정문이 통째로 열려 젖혀지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경호원들 사이로 정갈한 한복 두루마기 차림의 한 노인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파는 홀 전체를 압도했다. 명동의 왕. 대한민국 사채시장과 모든 그림자 금융을 지배하는 전설. 신 회장이었다. 최동훈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냉정함이 깨졌다. 신 회장님, 어인 일로 이곳에. 신 회장은 재계의 거물인 최동훈 회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최강민도 오수진도 무시했다. 그는 오직 한 사람 방구석에 서 있던 수수한 스웨터 차림의 백현우에게로 직진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림자 경제 그 자체인 그 노인이 완벽한 90도 각도로 곰탕집 주인 백현우에게 허리를 숙였다. 형님, 방 안이 모든 시간이 멎었다. 최강민의 턱이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졌다. 오수진은 숨 쉬는 것을 잊었다. 명동의 왕이 저 쓰레기 같은 백서방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신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부르셨는데 늦었습니다, 형님. 길이 막혀서 여기 요청하신 5조 원입니다. 그는 비서가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완벽하게 인증된 은행 지급 보증서를 꺼내 재무 담당자에게 건넸다. 결제가 완료되었다. 천지초가 담긴 티타늄 합금 케이스가 백현우의 손에 들려졌다. 모든 거래는 끝났다. 백현우가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최동훈 회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계산은 끝났다. 이자는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거대한 적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정치인을 위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했던 약을 가지고 있었다. 백 사장,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니, 당신이 누구든 그 약은 이 방을 나갈 수 없네. 아주 인상적인 쇼였어. 하지만 청룡그룹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가져가. 그가 손가락을 튕겼다. 복도와 입구를 막고 있던 전직 NIS 및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그의 최정예 경호팀 10명이 동시에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막았다. 이것은 더 이상 경매가 아니었다. 강도질이었다. 최강민도 다시 힘을 되찾았다. 그래, 이 개자식아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지. 여긴 우리 구역이야. 신 회장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백현우는 자신을 포위한 무장 경호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케이스를 든 손을 낮췄다. 길을 비켜. 난 바쁜 사람이다. 경호팀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케이스를 넘기시죠, 선생님. 백현우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풀었다. 백현우라는 껍데기에 갇혀있던 권지혁이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경호원이 그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해부였다. 권지혁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경호원의 손목을 잡아 역으로 꺾어 부러뜨렸다. 두 번째 경호원이 복부를 향해 주먹을 날리자 그는 그 주먹을 잡아채 그대로 팔꿈치 관절을 탈골시켰다. 세 번째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결제실 테이블 위로 쳐박았다. 테이블 위에 펜 하나가 튀어오르자 그는 그것을 잡아 네 번째 경호원의 상관동맥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급소에 박아 넣었다. 10초. 단 10초 만에 대한민국의 최정계 경호원 10명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박살난 채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의 안경은 여전히 코 위에 반듯하게 걸쳐 있었다. 그는 무너진 잔해들 한가운데 서서 공포로 얼어붙은 최동훈 회장과 최강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스웨터 소매를 가볍게 정돈했다. 초의 회장, 난 내 돈으로 이걸 샀고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이걸 빼앗으려 했지. 그가 케이스를 톡톡 두드렸다. 다시는 그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리고
당신들 윗선에 전해 유령이 이 독을 만든 자를 찾고 있다고 그는 방을 나갔다. 신 회장이 경의에 차서 다시 한번 그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결제실의 잔해 속에 홀로 남겨진 오수진은 전신이 마비된 듯 서 있었다. 그녀가 방금 이혼한 남자. 곰탕 냄새가 나던 무능하고 비참했던 그 남자. 그가 10명의 무장 경호원을 맨손으로 도륙하고 명동의 왕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의 세계가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린 공포를 느꼈다. 권지혁은 신라 호텔을 빠져나오자마자 시간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강남의 비밀 VVIP 병동으로 돌아왔다. 48시간의 시한부 선고에서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그가 14층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윤서연의 상태는 임계점에 달해 있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리고 있었고 의사는 제세 동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져왔네. 의사가 그의 손에 들린 티타늄 케이스를 보고 외쳤다. 모두 비켜. 지혁은 케이스를 열었다. 5조 원짜리 바이알. 연한 푸른빛을 내는 천지초 합성액. 그는 주사기를 직접 들고 망설임 없이 서연의 정맥 라인에 해독제를 주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지혁은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탈진감.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해독제가 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3년 전 그날의 불길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아수라의 키스가 온몸에 신경을 태우던 감각. 그는 폐공장에서 배신자들의 칼에 맞고 독에 중독되어 쓰러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당기던 희미한 기억. 그는 그것이 오수진이라고 믿었다. 그녀가 자신을 발견하고 구해냈기에 그는 지난 3년간 그 모욕적인 결혼 생활을 빚이라고 생각하며 견뎌왔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강 실장의 보고. 그를 구한 것은 서연이었다. 그가 빚진 사람은 지금 그의 눈앞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바로 이 여자였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텄다. 도시가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삐 경고음을 내던 모니터가 안정적인 파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연의 뺨에 미미하게 혈색이 돌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움찔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가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가 안경을 쓴 낯선 남자. 백현우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가면 뒤에 숨겨진 영혼을. 지혁, 오빠.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그것은 그가 유령이 되기 전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녀가 부르던 호칭이었다. 권지혁의 굳어있던 어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안도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젠 괜찮아, 서연아. 서연은 약 기운에 취해 있었지만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꽂힌 주사 라인과 옆에 놓인 빈 천지초, 바이알 케이스를 보았다. 그리고 피닉스 옥션. 그녀는 그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오빠, 오면 안 됐어. 그녀가 속삭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들이 당신이 돌아온 걸 알았을 거야. 그 약, 최강민이 노리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혁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서연아, 나에게 말해줘야 해. 3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날 구한 건 오수진이 아니었어. 당신이었지. 서연의 눈이 고통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우리는 함정에 빠졌어요. 서연의 내레이션이 시작되었다. 3년 전 그날 밤 인천항의 폐창고. 권지혁과 그녀의 아버지 윤 회장은 서울의 더러운 조직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동맹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리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문을 열어줬죠. 그들은 갱단이 아니었어요, 오빠. 그들은 군인들이었어요.
완벽한 제식과 장비, 국가가 개입한 거였어요. 그녀는 숨겨진 컨테이너 뒤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다. 윤 회장은 지역을 보호하려다 총에 맞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그림자, 봉덕, 그림자가 당신에게 독침을 쐈어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그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배우의 남자가 그림자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 남자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지? 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 이름을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듯 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여. 당신을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법을 가르쳤던 스승. 우리 아버지가 형제처럼 의지했던 사람. 그녀가 눈을 떴다. 국가정보원 NIS의 박문성 장군이었어요. 그 이름은 권지혁의 심장을 물리적인 주먹처럼 강타했다. 독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박문성. 그를 발탁하고 훈련시키고 모든 것을 가르쳤던 아버지 같은 존재. 그가 배신자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것은 단순한 암흑가의 전쟁이 아니었다. 국가기관에 의한 숙청이었다. 박문성 장군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통제 불가능한 제자인 유령, 권지혁을 제거하려 했다. 동시에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윤 회장도 함께 제거했다. 그럼 청룡그룹은 박문성이 새로 선택한 파트너겠죠.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국가의 정보력과 청룡의 자본력을 합쳐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던 거였어요. 당신과 아버지는 그 계획의 가장 큰 방해물이었고요. 어젯밤 옥션에서 최강민이 그 약을 노린 것도 아마 박문성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유일한 변수, 바로 당신의 귀환을 막기 위해서. 권지혁은 서재에서 일어섰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림자는 무기일 뿐이었다. 최동훈 부자는 그저 돈줄일 뿐이었다. 그의 진짜적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뱀의 머리는 국가의 가장 높은 곳에 숨어 있었다. 그는 날 죽이려 했고 내 아버지를 죽였어. 지혁이 병실 창밖에 서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국가의 이름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었고 재벌을 이용해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지. 그리고 어젯밤 그는 나를 시험대에 올렸어. 그가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을지로의 무기력한 백사장이 아니었다. 이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야, 서연아. 이건 대청소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암살범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딥스테이트 그 자체를 사냥하기로 결심했다. 윤서연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병동에 남겨둔 채 자신은 다시 을지로의 그림자 속으로, 백현우의 껍질 속으로 돌아갔다. 그는 기다렸다. 그가 5조 원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연못에 던졌으니 그 파문은 반드시 뱀의 굴까지 닿을 터였다. 예상대로 초청장이 도착했다. 그것은 종이로 된 초청장이 아니었다. 국가정보원 NIS 보안 서버를 통해 그의 식당 낡은 포스기, 그가 유일하게 외부와 연결해둔 통신 장비로 전송된 디지털 소환장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박문성 장군 60세 생신 기념 만찬. 장소 청강하 칭안지아. 참석 대상 백현우 대표. 청강가. 푸른 안식의 집이라는 뜻과는 정반대로 서울 근교 북한산 자락에 숨겨진 NIS의 가장 안전하고 잔혹한 비밀 안가였다. 오바, 이건 함정이야. 서연이 통신으로 경고했다. 그가 당신을 불렀어. 당신이 누군지 확인하려는 거야. 지혁은 낡은 렌탈샵에서 빌려온 어색한 검은색 정장을 입으며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함정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 청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검은색 세단과 방탄 리무진이 줄지어 서 있는 입구에 그는 자신의 낡은 국산차를 몰고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저격수들의 시선과
수백 대의 CCTV가 그를 훑고 지나갔다. 연 회장은 화려했지만 차가웠다. 완벽하게 훈련된 웨이터들은 사실 NIS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손님들은 대한민국의 그림자 내가 그 자체였다. 부패한 정치인들 오수진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검찰 고위 간부들 그리고 청룡그룹의 최동훈 회장과 그의 아들 최강민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을 구겼다. 5조 원의 굴욕. 그들의 눈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연 회장의 주인이 나타났다. 박문성 장군. 60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건한 체구, 인자하고 호탕해 보이는 미소. 그러나 그 눈은 상어의 눈이었다. 3년 전 권지혁을 유령으로 만들고 아버지처럼 그를 가르쳤던 바로 그 남자. 아, 드디어 오셨군. 박문성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백현우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서울을 뒤흔드신 백 대표님, 최 회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분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요. 지역은 어설픈 중소기업 사장 백현우의 가면을 완벽하게 썼다. 그는 겁에 질린 듯, 그러나 동시에 영광스러워하는 듯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옥션에서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박문성이 그의 어깨를 아버지처럼 두드렸다. 그러나 그 소나귀에는 강철 같은 악력이 실려 있었다. 5조 원은 운이 아니오, 친구. 그건 힘이지. 그런데 일개 곰탕집 사장님이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을 얻으셨을까? 첫 번째 탐색이었다. 지역은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사실은 후원자가 한 분 계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도왔던 어르신인데 명동의 신 회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는 신 회장을 미끼로 던졌다. 아신 노은. 박문성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신 회장을 알았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완벽해서 의심스러운 대답이었다. 친구를 아주 잘 두셨군. 왕을 만드는 자를 친구로 두다니. 바로 그때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최강민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옥션에서의 굴욕을 씻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박 장군님, 이런 귀한 자리에 어째서 이런 것. 그는 지역을 손가락질했다. 이 끼어 있는 겁니까? 강민이 지역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네가 똑똑한 줄 알지. 네가 산 그 해독제 그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 아버지가 내 놈 식당이랑 그 늙은 사채업자 놈까지 싹 다 밟아버릴 거니까. 그는 격앙된 척하며 지역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백현우는 연기했다. 그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하, 박문성 장군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민군, 진정하게. 오늘은 내 잔치 아닌가. 다들 내 손님이야. 그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척하며 지역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다시 두드리며 괜찮소, 백 대표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실수로 비틀거리는 척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짙은 색의 위스키 잔 전체를 백현우의 가슴과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쏟아부었다. 모든 것이 0.1초 만에 일어났다. 이것이 테스트였다. 일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그대로 맞았을 것이다. 훈련된 격투가라면 과장된 동작으로 피하거나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을 것이다. 그것은 박문성이 그의 반사신경을 확인하기 위해 던진 미끼였다. 권지혁은 그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마치 장군의 수를 받기 위해 정중하게 공간을 만들며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단 한 걸음을 뒤로 내디뎠다. 쏟아지는 위스키 잔의 내용물. 전부가 그의 렌탈 수트 깃을 스치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의 발 앞 값비싼 카펫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그의 몸에는 단 한 방울도 튀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그저
어이쿠 하는 듯한 약간 놀란 소시민의 그것이었다. 정적. 최강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박문성 장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졌다. 저 움직임, 그것은 반사신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감 그 자체였다. 완벽한 경제적 움직임. 힘의 낭비가 전혀 없는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는 그 보법. 그것은 자신이 평생 단 한 사람에게만 가르쳤던 기술이었다. 그가 유령에게 직접 가르쳤던 암살자의 보법이었다. 박문성은 즉시 표정을 회복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내가 늙어서 손이 떨렸나 보군. 미안하오 백 대표, 옷이 젖었겠군. 아닙니다 장군님. 백현우가 다시 겁먹은 표정으로 돌아와 허리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제가 세 잔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혁은 바텐더를 향해 걸어갔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러나 테스트는 끝났다. 박문성은 이제 알았다. 아니, 99% 확신했다. 유령이 돌아왔다. 3년 전에 죽었던 그의 제자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창조물이 돌아와 지금 자신의 요새 한복판에 서 있었다. 청강가에서의 만찬은 보이지 않는 선전포고와 함께 끝났다. 박문성 장군은 이제 백현우가 권지혁일 수도 있다는 99%의 확신을 가졌다. 권지혁 역시 박문성이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적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혁은 NIS라는 국가 권력기관을 정면으로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 뱀의 머리를 치기 전에 뱀의 독리부터 뽑아내야 했다. 박문성의 힘은 청룡그룹의 자본력과 오수진 일가의 정치력이었다. 그중 가장 약하고 오만한 고리, 그것이 바로 청룡그룹이었다. 을지로 지하 낡은 곰탕집 아래에 숨겨진 최첨단 커맨드 센터. 이곳이 유령 권지혁의 진짜 심장이었다. 완벽하게 회복한 윤서연이 청룡그룹과 박문성 그리고 오수진의 아버지를 잇는 모든 자금 흐름도를 스크린에 띄우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카르텔이야. 서연이 말했다. 청룡이 돈을 벌고 오수진의 아버지가 법을 막고 박문성이 정보를 줘. 우리가 하나를 건드리면 모두가 움직일 거야. 지혁은 차가운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코스피, KOSPI 시장의 청룡그룹 주가 차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문성은 내가 살아있음을 알았어. 그는 청룡을 창으로 삼아 나를 찌르려 할 거다. 그러니 우린 그 창부터 부러뜨린다. 그가 강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 월요일 오전 9시 정각. 여의도 한국거래소 KOSPI가 개장했다. 청룡그룹 본사 40층의 트레이딩룸은 활기로 가득 찼다. 동방제약 독점 계약 1장에서 오수진이 자랑했던 성공 이후 그들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오전 9시 1분 시장이 열린 지 정확히 60초 후 재앙이 시작되었다. 익명의 스위스 계좌에서 청룡그룹의 유통주식 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매도 물량이 시장가로 쏟아져 나왔다.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자동화된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 트레이딩가 즉각 반응하며 연쇄적인 매도 주문을 촉발시켰다. 동시에 명동의 왕신 회장의 네트워크가 움직였다. 그가 통제하는 모든 사채 시장과 제2금융권이 청룡그룹의 모든 자회사에 발행했던 당이 기업 어음과 약속 어음에 즉시 상환을 요청했다. 유동성 위기가 단 10분 만에 발생했다.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정각 최동훈 회장이 트레이딩룸에서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재무팀을 닥달하고 있을 때 두 번째 파도가 몰아쳤다. 권지혁이 비밀리에 자금을 대고 있던 가장 신뢰받는 독립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 더 스트레이트가 기사를 터뜨렸다. 제목 청룡의 검은 피닉스 5조 원짜리 암시장 경매와 비자금 그리고 국가 권력. 기사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신라 호텔에서 열렸던 불법 암시장 피닉스 옥션의 존재. 그곳에서 거래된 천지초라는 미지의 약품.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기사에는 청룡그룹의 비밀 계좌에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유령 회사를 거쳐 박문성 장군과 오수진의 아버지, 여당의 실세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확한 은행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5조 원을 불렀던 미스터리한 인물 백현우의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청룡그룹 이사회 회의실. 최동훈 회장과 최강민은 덫에 걸린 쥐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생명줄에 전화를 걸었다. 박 장군님. 최동훈이 절박하게 외쳤다. 이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언론이. 검찰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NIS의 지하 벙커. 박문성 장군 역시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 같았다. 초회 회장.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분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군. 경영을 그렇게 무모하게 하다니. 이 비자금이라니. 매우 실망스러워. 최동훈이 숨을 삼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비자금이 어떤 돈인지 장군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무서운 소린지 모르겠군. 박문성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나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부패를 용납할 수 없어. 사실 나 역시 최 회장의 불법 활동에 대한 독자적인 파일을 가지고 있었지. 유감스럽지만 지금 즉시 이 파일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넘겨 수사에 협조해야겠소. 국가를 위해서. 그럼 이만. 박 장군, 이 배신자. 전화가 끊겼다. 박문성은 불타는 바의 청룡그룹과 자신을 잇는 밧줄을 스스로 끊어버렸다. 그는 꼬리를 자르고 살아남기 위해 가장 유용한 동맹을 검찰의 늑대들에게 제물로 던져버렸다. 스피시장 마감. 청룡그룹의 주식은 하한가 30%로 거래가 정지되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했다.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이 청룡그룹 본사 빌딩을 급습했다. 최동훈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같은 시각 비자금 파일에 이름이 올랐던 최강민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항을 시도하려다 권지혁의 사설팀 NIS가 아닌 그의 유령 조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최강민을 마대 자루에 담아 익명으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을지로 지하 커맨드 센터. 뉴스 속보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최동훈 회장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윤서연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단 8시간 만에 제국 하나를 무너뜨렸네요. 권지혁은 녹차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다른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 화면에서는 박문성 장군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업의 부패를 척결한 검찰의 신속한 조치에 경의를 표하며 NIS 역시 모든 악의 뿌리를 뽑는데 협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지혁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야. 박문성이 직접 자기 팔을 자른 거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의 눈이 박문성의 위선적인 얼굴에 고정되었다. 이제 저놈은 방패를 잃었어. 그리고 내가 자신을 찾아갈 거라는 것도 알지. 뱀의 머리만 남았군. 청룡그룹의 붕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현상이 되었다. 대한민국 재계순위 20위권의 거대 기업이 8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충격은 서울 전체를 마비시켰다. 이 혼돈의 중심에서 청룡그룹의 남은 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최동훈 회장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준비가 된 안색이 창백한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준비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본 그룹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미미한 오류. 기자들은 야유를 퍼부었다. 그들은 사과가 아니라 피를 원했다. 회계 오류라고요.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오류입니까? 피닉스 옥션은 실존하는 겁니까? 최강민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권, 로비 명단 공개하십시오. 부회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그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돌아갔다. 기자들 사이의 통로를 가르며 한 남자가 연단 포디움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을지로의 백현우가 아니었다. 넥타이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는 안경을 벗어 던졌다. 3년간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위험한 맹수의 눈빛이 드러났다. 그는 혼돈의 중심을 향해 걷는 폭풍의 눈이었다. 경호원들은 그의 기세에 압도되어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연단 위로 올라가 떨고 있는 부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그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한가운데 섰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누구십니까? 검찰 측 사람입니까? 권지혁은 중앙의 방송사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TV 너머의 단 한 사람 박문성을 노려보듯이. 내 이름은 권지혁입니다. 정적, 그리고 거대한 혼란, 특히 범죄 및 사회부의 베테랑 기자들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것은 전설이자 신화였다. 명동과 강북을 통합하고 가장 강력한 질서를 세웠던, 그러나 3년 전 갑자기 사라진 지하 세계의 왕, 권지혁, 명동의 유령. 말도 안 돼. 그는 3년 전에 죽었잖아. 지혁이 마이크에 대고 낮게 말했다. 내 죽음에 대한 보도는 작전상의 필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광기로 휩싸였다. 나는 5조 원을 불렀던 백현우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지초를 손에 넣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까? 3년 전 나는 흑룡파 윤 회장, 윤서연의 아버지와 함께 매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아수라의 키스라는 맹독에 당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나는 천지초 원액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윤 회장님의 딸인 윤서연 양이 바로 그 동일한 독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는 모든 점들을 연결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3년 전부터 이어진 거대한 음모입니다. 그가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청룡그룹은 이 음모의 주범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행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낸 그 비자금은 단순한 로비 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3년 전 나의 암살을 청부하고 생존자들을 사냥하기 위해 그림자에게 지급된 대금이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숨을 삼키며 소리쳤다. 그렇다면 배우는 누굽니까? 누가 그들을 고용했습니까? 권지혁은 다시 한번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다. 그는 박문성에게 직접 말하고 있었다. 그림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3년 전 특수부대의 매복 공격과 윤 회장님의 죽음을 단순한 조직폭력배의 전쟁으로 위장하고 덮어버릴 권한을 가진 사람. 청룡그룹과 손을 잡고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자. 우리 정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최고위급 인사. 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압니다. 대청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각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오수진은 와인잔을 든 채 8K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남자를 보고 있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불렀던 남자. 곰탕 냄새나 풍기던 그 남자. 그녀는 그가 화면 속에서 냉혹하고 강력하며 두려운 존재로 변신하는 것을 목격했다. 권지혁, 유령, 전설. 방금 국가 전체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남자. 그녀의 뇌리에 그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남겼던 마지막 말이 스쳤다. 후회하지 마. 쨍그랑 와인 잔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5조 원의 부를 걷어찬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버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권력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를 적으로 돌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권지혁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문성 장군의 얼굴에 던져진 장갑이었고 대한민국 심장부에 꽂힌 비수였다. 국가정보원 NIS 지하 벙커. 박문성 장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화면에 가득 찬 권지혁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울렸다. 3년 전 사망한 유령 권지혁 생존 확인. 청룡그룹 비자금, NIS 고위 간부 연루 의혹.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청룡이라는 자금줄이 끊겼다. 이제 저 살아 돌아온 유령이 자신을 향해 달려들 것이다. 박문성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권 통치의 제국이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단 한 명의 제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확실한 카드. 그는 자신의 직속 블랙팀 지휘관을 불렀다. NIS 내에서도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암살과 비밀 공작만을 전담하는 최정계 그림자 부대였다. 목표 권지혁, 코드명 유령, 현 위치 을지로 백가곰탕. 박문성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이건 체포가 아니다. 해충 구제다. 코드 오메가를 발령한다. 생존자는 필요 없다. 목표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삭제하라. 그 시각 백가곰탕 지하의 커맨드 센터. 권지혁과 윤서연 역시 벽에 걸린 모니터를 통해 박문성의 사무실에서 방금 내려진 그 명령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청강가에서의 만찬 이후 지혁은 이미 NIS의 모든 보안망에 자신만의 백도어를 심어두었다. 그가 블랙팀을 보냈어요. 서연이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오빠 여긴 위험해. 당장 피해야 해요. 그들은 군대야. 지혁은 차분하게 찻잔을 들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피한다고 하니 난 방금 무대 세팅을 끝냈어. 그리고 관객들이 도착할 시간이야. 그는 더 스트레이트의 그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김 기자, 3년 전 사건의 배후를 원한다고 했지. 1시간 뒤에 내 식당으로 와. 그 명령을 내린 남자를 직접 보여주지. 카메라 단단히 챙기고 방탄조끼도 입는 게 좋을 거야. 밤 10시. 을지로의 낡은 골목길이 정막에 잠겼다. 소리 없이 검은색 무표식 밴 3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완전 무장한 12명의 NIS 블랙팀 요원들이 차량에서 내렸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식당의 앞문과 뒷문을 동시에 포위했다. 바로 그 순간 김 기자와 그의 촬영팀 2명으로 위장한 지역의 또 다른 부하들. 이 인터뷰를 위해 식당 안으로 막 들어선 참이었다. 노립, 팀장의 명령과 함께 블랙팀이 식당의 문을 부수고 섬광탄과 함께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이 예상한 것은 저항이나 도주였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식당 중앙의 가장 큰 테이블에 홀로 앉아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권지혁이었다. NIS다 움직이면 쏜다. 권지혁 손머리 위로 팀장이 소리쳤다. 지혁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체포하러 온 건가 아니면 죽이러 온 건가? 닥쳐. 바로 그때였다. 그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주방 쪽에서 숨어있던 김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뛰쳐나왔다. 카메라 렌즈에서는 라이브 방송 중임을 알리는 붉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여기는 더 스트레이트입니다. 지금 국가정보원 소속의 무장 귀환들이 민간인 식당을 불법으로 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영장은 있습니까? 팀장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암살 명령이었다. 그런데 언론이 그것도 생방송 카메라가 있었다. 카메라 기지어 저놈들부터 제압해. 팀장이 절박하게 외쳤다. 권지혁이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요원 2명이 기자를 덮치기 위해 움직이자 지혁이 움직였다. 그것은 학살이었다. 요원들은 최정계였지만 그들은 시스템과 장비로 싸웠다. 권지혁은 본능과 예술로 싸웠다. 그는 테이블을 걷어차 첫 번째 요원을 막았고 날아드는 끓는 곰탕 육수를 2번째 요원의 얼굴에 끼얹었다. 그는 젓가락통에서 쇠젓가락 2개를 뽑아들어 3번째 요원의 어깨와 팔의 신경절을 정확하게 찍어
무력화시켰다. 주방과 홀을 오가는 좁은 공간. 총기가 무력화된 처절한 근접 격투. 카메라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국가의 엘리트 요원들이 민간인 한 명에게 무자비하게 분해되는 과정을 그는 죽이지 않았다. 그는 정확하게 팔다리 관절만을 부러뜨렸다. 2분. 12명의 블랙팀 중 11명이 전투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다. 권지혁은 마지막 남은 팀장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주방벽에 처박았다. 카메라는 그들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지혁이 팀장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지? 지역에 나가라. 지혁이 그의 목 측면에 경동맥동 압력점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다. 5초 주지. 5초 뒤에 내 뇌로 가는 혈류가 멈춘다. 이건 불법 작전이야. 내 팀은 전멸했고 내 주인은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가 보냈나? 팀장은 공포와 산소 부족으로 얼굴이 파래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희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헐떡였다. 박문성 장군이다. 코드 오메가 암살. 명령. 권지혁이 그를 바닥에 내던졌다. 카메라가 그 모든 자백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같은 시각 청와대 칭와 타이지아 벙커. 대통령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방금 끝난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보고 있었다. NIS 고위 장성이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간인 그것도 청룡그룹 비리의 내부 고발자를 암살하려 한 초유의 사태. 이것은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이었다. 몇 분 뒤 NES 본청. 박문성 장군은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집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그의 블랙팀이 아니었다. 대통령 직속의 군사 경찰 헌병들이었다. 헌병대위가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외쳤다. 박문성 중장, 대통령 긴급 명령에 의거내란 예비 음모국가 공무원법 위반 및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럴 수 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반역자 놈들. 박문성 장군은 그렇게 자신이 만든 제국의 폐허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NIS 내부의 거대한 숙청이 시작되었다. 박문성 장군의 체포는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암흑 카르텔의 머리를 잘라낸 것이었다. 그러나 몸통은 무너졌으되 3년 전 권지혁을 쏘았던 독사의 이빨은 아직 남아있었다. 암살자 그림자 봉덕, 독 그림자. NIS의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대통령 직속 조사단이 도착하기 전 그 혼란의 몇 시간 동안 윤서연은 박문성의 가장 깊은 비밀 서버를 해킹했다. 그녀는 그가 남긴 모든 기록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찾아냈다. 박문성의 비밀 자금 청룡그룹에서 흘러나온 이 수년간 정기적으로 흘러들어간 곳.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눈에 띄지 않는 바이오 기업 바이오코어 테라퓨틱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신약개발 회사였지만 그곳의 R&D 예산은 천문학적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소장, 바로 그림자였다. 그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라 아수라의 키스를 창조해낸 천재 화학자이자 독약의 대가였다. 그는 박문성의 비호 아래 국가 예산과 재벌의 돈으로 자신만의 살인 예술을 완성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그 인천의 연구소. 그림자 그는 교수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는 뉴스 속보를 통해 박문성의 체포 장면을 무감각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자금줄이 끊겼다. 방패막이 사라졌다. 그리고 유령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었다. 그는 데이터를 파기하고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연구소에 비상벨이 울렸다. 침입자가 아니었다. 초대받지 않은 방문객이었다. 연구소에 강화 유리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절망에 빠진 짐승처럼. 오수진과 최강민이었다. 최동훈 회장이 구속된 후 최강민은 오수진 부친의 마지막 남은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해
간신히 불구속 수사 보석 상태로 풀려나 있었다.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를 띠고 있었다. 당신이 그림자로군. 오수진이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히스테리만 남아있었다. 그림자가 그들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봤다. 실패한 공모자들이군. 여긴 어쩐 일로. 유령에게 길이라도 물으러 왔나. 당신도 끝났어. 최강민이 소리쳤다. 권지혁이 당신을 쫓고 있다고. 박문성은 끝났어. 그래서 오수진이 가방을 열어 테이블 위에 다이아몬드와 스위스 은행의 암호화된 계좌 정보. 그녀의 아버지가 빼돌린 마지막 비자금을 쏟아냈다. 이건 당신 거야. 우리가 가진 전부.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마지막 정치적 인맥들. 당신이 해외로 도피할 길을 열어줄 수 있어. 그림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건은 권지혁을 죽여 3년 전에 실패했던 그 일을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 최강민이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죽여. 그 유령 자식을 죽여버려. 그놈이 우릴 망쳤어. 죽여. 그림자는 이 절박한 제안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는 권지혁을 증오했다. 자신의 완벽한 걸작 아수라의 키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실패작이었으니까. 아주 매혹적인 제안이군. 하지만 당신들 시간을 잘못 맞췄어. 그림자가 웃었다. 그가 이미 도착했거든. 경보음이 연구소 전체를 찢을 듯이 울렸다. 권지혁이 침입했다. 지혁은 연구소의 복도를 유령처럼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곳이 함정임을 알았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마비가스가 살포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3년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해독 필터가 내장된 특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중앙통제실의 강화 유리를 깨고 들어섰을 때 세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 오수진, 그리고 최강민, 드디어 만나는군 유령. 그림자가 박수를 쳤다. 내 키스는 마음에 들었나? 넌 거기서 죽었어야 했어. 내 경력 박문성, 그리고 청룡과 함께 말이지. 네가 마지막 조각이야. 지혁이 대답했다. 그림자는 통제실의 벽에 걸린 소화전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나온 것은 물이 아니었다.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치명적인 신경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명청하긴. 최강민이 환호했다. 이제 넌 죽었어. 그러나 지혁은 이미 가스 분출 패턴을 읽고 황이 시스템 덕트 안으로 몸을 날렸다. 몇 초 후 그는 천장 환풍구를 뚫고 그들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안 돼. 최강민이 공포에 질려 실험대 위에 있던 아수라의 키스 시제품 주사기를 움켜쥐었다. 내 놈 때문이야. 네가 모든 걸 망쳤어. 그가 미친 듯이 지혁에게 달려들었다. 오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죽여. 강민 씨 그를 죽여. 그림자는 그저 흥미롭게 이 광경을 지켜볼 뿐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었다. 지혁은 최강민의 공격을 피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달려드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버렸고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최강민이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탕 그림자는 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혁을 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서 뒹구는 최강민의 가슴을 쏘았다. 시끄러워서 말이지. 그림자가 미소 지으며 오수진을 바라봤다. 이제 당신의 제안에 대해 다시 얘기해볼까? 부인난 인질이 필요해서. 그가 순식간에 오수진을 낚아채 그녀의 목에 새로운 아수라의 키스 주사기를 겨눴다. 완벽한 대치 상황. 권지혁 대 뒤그림자와 인질 오수진, 물러서 유령. 그림자가 속삭였다. 안 그러면 네 전 부인은 윤 회장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야. 오수진은 공포로 전신이 마비되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최강민의 시체와 자신의 목에 겨눠진 독침 그리고 저편에 선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든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현우 씨, 아니 지혁 씨 살려줘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날 살려줘. 권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자신의 구원자 행세를 하며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암살을 의뢰했던 여자. 지혁이 차갑게 말했다. 내 빚은 윤소연에게 있지 당신에게 있지 않아. 그림자는 지혁이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 오수진을 방패 삼아 주사를 놓으며 동시에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권지혁은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림자가 주사기에 압력을 가하려던 순간 지혁은 바닥에 떨어진 최강민의 총 혹은 경호원의 총을 집어들었다. 그림자는 주사기의 달인이었지만 지혁은 모든 것의 달인이었다. 그는 그림자를 조준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의 머리 위 천장에 설치된 비상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조준했다. 당 총알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박살냈다. 그 즉시 농축된 비상화학 소화액 물과 포말, 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그림자와 오수진의 몸을 동시에 덮쳤다. 거악. 그림자가 비명을 질렀다. 쏟아진 액체가 그의 손에 들린 아수라의 키스, 주사기 바늘 끝에 묻어있던 섬세한 독극물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맹독은 중화되거나 혹은 그의 손 자체를 부식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주사기를 떨어뜨리며 자신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 0.5초의 빈틈, 지혁은 거리를 좁혔고 단 한 번의 정확한 수도, 쇼다우로 그림자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박문성을 무너뜨린 전략가이자 그림자를 제압한 마스터. 그림자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살아있었다. 지혁은 그에게서 더 많은 답을 원했다. 오수진은 흠뻑 젖은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최강민의 시체와 쓰러진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낸 권지혁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부권력 연인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권지혁 유령은 그 폐허 한가운데 서서 바닥에 떨어진 아수라의 키스 샘플들을 조용히 챙겼다. 그리고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박문성의 후임으로 임명된 NIS의 새로운 청렴한 국장에게 당신들의 반역자를 확보했다. 그림자의 체포와 박문성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청소의 시작일 뿐이었다. 권지혁은 대통령이 임명한 새로운 NIS 지도부와 암묵적인 협정을 맺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박문성의 모든 비밀 파일과 아수라의 키스의 해독 자료를 넘겼다. 그 대가로 정부는 그의 손발이 되어 썩은 뿌리를 도려냈다. 정계는 경랑에 휩싸였다. 박문성의 정치적 방패막이었던 오수진의 아버지 여당 중진 의원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및 살인교사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오수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암살자 고용 시도범인 도피 최강민 교사 혐의로 그녀는 법정에 섰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곰탕집 주방이 아니라 차가운 구치소 독방이 그녀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다. 청룡그룹은 해체되었다. 옥중에 있던 최동훈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 조각조각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권지혁의 요청으로 명동의 왕신 회장은 동방제약을 포함한 청룡의 핵심 알짜 자산들을 인수하여 대량 실업 사태를 막았지만 부패의 온상이었던 핵심부는 공중 분해되었다. 며칠 뒤 서울의 밤을 지배하던 모든 조직의 보스들이 을지로의 작은 곰탕집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수십 년 된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경외심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가게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권지혁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가장 연장자인 보스가 앞으로 나섰다. 형님, 돌아오셨습니다. 옥좌는 비어 있습니다. 형님께서 다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새로운 질서를 세워 주십시오. 권지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막 삶아낸 수육을 썰고 있었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그들을 돌아보았다. 백현우의 안경 너머로 유령의 눈빛이 스쳤다.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식당 주인이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들을 통치하지 않아. 그저 지켜볼 뿐이오. 그는 보스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새로운 규칙은 하나요. 예전처럼 더러운 짓은 없어야 할 거요.
국가 권력과 결탁하거나 민간인들을 착취하는 일은 없어야 해. 다시 한번 이 도시에 독이 퍼지는 날이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경고의 무게를 이해했다. 유령은 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 위에 군림하는 영원한 감시자 가디언으로 남을 터였다. 그것은 왕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보스들은 말없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리고 6달이 지났다. 추운 겨울이 가고 을지로의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백가 곰탕.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가게는 새로 단장되어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나무 향기가 나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 점심시간 가게 안은 험악한 조직원들이나 비밀스러운 손님들이 아닌 근처 직장인들과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주방 안, 권지혁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백현우의 안경을 다시 썼다. 그는 주방에 나이든 참모 할머니와 육수 간을 두고 진지하게 다투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소금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은 입맛이 너무 짜. 이 정도가 딱 좋아. 그의 입가에 지난 3년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홀에서는 윤서연이 손님들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흑룡파의 복수심에 불타는 상속녀가 아니었다. 단순한 면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은 건강하고 밝게 빛났다. 그녀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아이들에게 웃어 보였다. 정신없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 문에 재료 소진 팻말이 걸렸다. 서효연은 쟁반에 맑은 곰탕 2그릇과 갓 담근 깍두기를 들고 그들만의 작은 공간인 뒷마당의 평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심은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지혁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국물 좀 짜네요. 서연이 국물을 한 숟갈 뜨고는 장난스럽게 불평했다. 어디 한눈 팔았어요. 완벽한데. 지혁이 국물을 맛보고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당신 입맛이 그냥 좀 예민해진 거겠지. 서연이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늦은 점심을 함께했다. 서울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재벌들은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정치인들은 여전히 다퉜다. 하지만 권력의 복도와 암흑의 골목길에서 이제 모두가 그 전설을 알았다. 을지로의 작은 식당에서 유령이 자신의 곰탕을 먹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는 한 그가 만든 새로운 질서는 유지될 것이다. 대청소는 끝났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왔다.